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자그마치 34년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학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을 잡을 때까지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범죄 현장에 나가서 증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증거물을 갖고 와서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가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기관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서 어떤 죄가 있고 없고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과학적인 증명력을 주는 걸 바로 국과수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아주 정말 멋진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곳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과수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국과수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또 다른 의미로다가 뭐 국어, 과학, 수학이냐고 물어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하고 저희가 어쨌든 많은 수학적인 것도 약간 있지만 과학에 중점적이 돼서 그런 증거의 증명력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SI라는 연속극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국과수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Crime Scene Investigation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현실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다른 점은 일단은 CSI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에 끝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은 아무리 작은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가장 간단하게 실험을 한다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는 뭐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에 끝난다는 건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인데 뭐 이 TV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다른 점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주인공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작으니까 그 주인공들이 뭐 증거물도 가서 현장 가서 채취도 해오고 실험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렇고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 현장에 증거물 채취하러 가시는 분이 있고 저희처럼 실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연속극에서는 너무 주인공들이 많으면은 시청자들이 좀 혼동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국과수에서 했던 과학의 힘이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데 쓰였나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강호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강호순이라고 이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라 뭐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과수의 가장 2개의 큰 축이 좀 실험에 이제 그 중점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건의 개요는 그 여대생이 보건소를 들어갔다가 보건소에서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차 타려고 서 있는 것까지는 CCTV에 찍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차를 타려고 서 있다 없어졌으니까 지나가는 차를 탔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찰에서 그 앞에 지나가던 수많은 차들을 찍었던 그 차에 대한 CCTV를 저희한테 보냈고 또 그다음에 한 몇 킬로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차들이 지나간 데 있었던 또 CCTV를 찍힌 그걸 이제 저희한테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아주 실험 잘하는 팀이 이제 영상 분석을 하는 팀들인데 그 팀은 CCTV에 있는 얼굴들을 이렇게 읽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얼굴만 읽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량들의 전부 다 차종이 뭔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에 수천 종의 차들이 지나갔는데 그 차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차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제 주차 스티커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읽고, 그다음에 한 몇 킬로 지난 다음에 거기 CCTV에서는 다행스럽게 번호판이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하고 뒤에 차하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개를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봤더니 앞에 차 중에 하나가 특이한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뒤에 번호판도 찍혔는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뭔가 누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것만 갖고는 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정보들 저희가 쫙 모았고 경찰에 저희가 이제 의뢰하신 수사관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수사관들은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각각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찾아갔는데 강호순 집도 이제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강호순한테 찾아가서 뭐 어디를 갔었느냐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차에다 불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을 태워버렸다는 거는 물증은 없어졌지만 심증은 이제 100% 가는 거였죠. 근데 사실 물증이 없다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경찰분들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경찰분들이 거기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집을 다 수색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트럭 중에서 옛날에 입던 옷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저희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좀 봐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쭉 보다 보니까 뭐 아무 데서도 보이질 않는데 이 소매 끝에서 뭔가 조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거기서 혈흔, 피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그 피 자국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서 유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누구의 유전자인가 하고 이렇게 쭉 찾았더니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한 6명의 여자분들이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 실종된 여자분 중에 한 분의 유전자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일치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결과를 갖고 강호순한테 가서 보여줬더니 강호순이 자기가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는 그 정말 소매 끝에 묻어 있는 그 혈흔이 얼마나 작은 거였느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작은 양이었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요즘에 나노그램이라고 그러는 양인데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양인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모기 눈물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신문 기사가 이렇게 모기 눈물보다 적은 양에서 희대의 살인범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양에서 이 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최대 지금 기술이 되고 또 하나 유전자 기술에서 특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혈흔하고 나하고 일치됐을 때 맞출 수 있는 그 확률이 지금 60억 분의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이라 그러면 세계 인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 있는 혈흔하고 나하고 매치된다 그러면 세계 인구 중에 하나니까 내가 범인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CCTV에 찍히는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이제 그 불빛이 뒤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범인들이 그냥 뭐 얼굴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모자를 쓴다든가 마스크를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굴을 환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서 거의 누군지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일단 모발 분석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마약 쪽에 이제 전문을 한 사람이라 요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실험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변을 갖고 많이 실험을 합니다. 근데 소변은 우리가 어떤 약물이든지 먹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좀 기간이 장기적으로 복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물을 먹었는가를 측정을 하겠는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모발을 갖고 실험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희 의견이 돼서, 근데 모발에서는 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약물을 먹고 나면 혈액 중에 그 약물이 녹아서 모발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모근 속에서 약물이 침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혈액은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그 모발에 침착된 그 약물은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가 자라는 게 한 달에 1cm쯤 자라니까, 내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약물을 먹었다든가 뭐 마약을 먹었다든가 하면은 그 모근으로부터 한 6cm가량의 그 약물이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가 약물에 남용되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국가수에서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집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갖고 그걸 실험을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뭐 화재가 났으면 화재 현장에 가는 분들은 분진과 먼지 속에서 며칠씩 그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의 뒷안길에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